북경제 허원승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 뭔가요? 평택 가보셨나요? 최근에 가봤습니다. 2주 전에. 네. 아, 그러죠. 뭐 느끼셨나요? 베네TV의 그 커피 이야기, 그 러디빈이라는 카페가 평택에 있는데요. 네. 이게 예전에 알던 평택이 아니다. 그 얘기 오늘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던질 화두는 네. 지금 평택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45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예. 2015년 현재 적지 않네요. 네. 경기도 수도권에서 네. 45만 원에 제가 보건대는 한 8주 정도 예. 인구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5년 뒤, 네. 5년 뒤 2020년에는 인구가 80만 명이 될 거라고. 2배로 불어나. 거의 2배. 거의 2배로.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됐는데 인구적으로 둔화됐죠. 예. 여기가 평택이 경기도기는 하지만은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하면 좀 멀거든요. 좀 멀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평택, 서울, 안성, 성남, 네. 그다음 용인 거쳐서 화성 거쳐서 안성 거쳐서 평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인구가 45만인 지자체가 80만 명이 5년에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네. 그 전에 무슨 지자체 현황을 한번 알아봐야 그게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개 시도 그냥 한번 읊어볼게요. 그 네. 특징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임실, 네. 구례, 네. 양구, 예. 뭐 이런 데 있죠. 그다음에 청송, 화천, 인구가 군위 인구가 계속 주는 데 아닙니까? 주는 정도인데 이런 데 인구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군단위 인구가 한 5만? 3만 명이 채 안 되는 데입니다. 인구 3만 명이 채 안 되는 예. 데를 제가 지금 네. 임실, 구례, 청송, 군위 3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아닌데 80년대 우리나라 시군 80년대 네. 기준으로 보면 인구 3만이 미만이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데 아. 그 사이 이제 도시화가 되고 현대화, 네.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시방에 3만이 다 넘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울릉도라든가 이런 데 빼고는 네. 전부 다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를 잃어버리니까 인구를 지켜라가 제가 말한 이 3만 명이 채 안 되는 데는 군정 시군 할 때 군의 행정의 네. 최대 핵심 과제, 핵심 목표가 인구 3만 명 도달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군대고. 출향 인사들이 돌아온다 그러면은 무슨 정착 네, 지원금 그겁니다. 주고. 네. 그래서 접경 지역에 가면 인구 들어오면 뭐 1,000만 명 지원한다, 영농자금 지원한다 이건데 그래서 인구 1,000명 늘리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거기? 과거에 무슨 또 이 군에서 시로 올라가는 하한선이 7만 명이었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10만인가 돼 있을 때 집적도를 네. 보는데 옛날에 5만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맞춘다고 몇 년 전에 저기 뭐 네. 저기 가짜 주소 그거 대상에 사고 그렇죠. 난데 그거죠. 예. 공무원이 법을 앞서 어긴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무슨 뭐 몇백 명이 무슨 상가 건물에 주소지가 다 몰려 있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인구 숫자에 따라서 교부세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네. 받는 교부세도 받으니까 공무원은 인구 숫자가 막 그 어떤 군정, 시세, 군세의 핵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또 저 네. 공무원 일자리 직급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 직자리 나오고 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괴산, 보원, 청량 이런 데는 인구 3만 명이 겨우 넘어가 3만 명을 지켜라가 군정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3만 명을 충청북도 괴산 저 청량 제가 쭉 찾아서 청량고추 보원 경상도 예. 충북 보원 이런데 또 인구 4만 지키는 데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문경 시장을 만나봤더니 인구 8만 명인데 네. 이것만 유지하려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문경은 시 아닙니까? 시죠. 예. 그래서 인구 8만인데 네. 예산이 5천 몇백억이래요. 그런데 이제 뭐 그분 불만은 그거더라고. 복지로 다 해버리고 네. 노인복지 나눠 중앙에서 복지 다 나눠주고 공무원 월급 줘주면 5천 몇백억 주고 200억만 사업비로 남는다는 거예요. 별로 쓸 돈이 없다. 쓸데 없다. 근데 어쨌든 뭐 그 얘기는 옆으로 빗나간 네. 얘기고 지금도 인구 3만을 달성하라. 인구 3만 명을 사수하라가 네. 제가 보면 전국에 얼추 볼 때 한 20개 이상이 그 정도고요. 네. 인구 4만 유지하라, 5만 유지하라, 뭐 이렇게 그러면 많은데. 부지기수겠네요. 예, 부지기수죠. 예. 그런데 평택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군 중에. 예. 그런데 35만 명을 늘리긴다 말이에요. 5년 새.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한 왜? 거냐? 이게 저 삼성전자 공장도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그 보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네. 평택에서 고덕 국제 신도시라는 뉴타운을 만듭니다. 네. 고덕 국제 신도시요. 평택 아닌데 네. 그 안에 고덕 국제 신도시의 핵심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사업장이 거기 들어서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거기를 뭐 국제 신도시로 만들어서 뭐 미군 부대와 연계를 하겠네. 뭐 표지판을 뭐 영어로 예. 한국어로 뭐 2개국어를 병기하겠네. 그랬는데
그래서 국제 신도시라고. 네, 그래서 평택시장님이 굉장히 뭐 나름대로 뛰어다녔는데 별로 가시적인 소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뭐 저 완전 상점벽해가 돼 있습니다. 삼성이 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거네. 기업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 바로 삼성전자 물론 이제 아까 말했던 평택에는 미 이사단이라든가 미군 기지가 옮겨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군속 가족이라든가 해서 거기 3만 몇천 명이 가는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거기 298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네. 쉽게 말하면 축구장 400개 크기의 공장이 들어선답니다. 가늠은 잘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축구장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하고 나오는 그 보면은 일자리가 전 후방 다 합쳐 현역 합쳐서 15만 개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국제 신도시에 거기에 아파트가 5만 4천 가구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네. 거기부터 택지기구, 민영 택지기구, 공공 택지기구가 네. 20개 택지기구가 쭉 이어지고 벨트가 생기면서 신도시가 생기죠. 구도시를 에워싸는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평택하면은 이 배가 유명했는데 그렇죠. 이제 평택배는 굉장히 희귀한 품목이 되겠네요. 이제 평택 가면 반도체가 유명하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밭이 다 이렇게 반도체 밭으로 변하는 거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5만 명 고용 창출했다 그러고 또 2017년에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네요. 네. 또 기존에는 저는 뭐 가보지 않는데 LG 무슨 이거 있더라고요. LG가 하는 디지털 파크라는 그런 데가 있고 또 9개 산업단지도 있고 이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평택을 완전히 배밭을 반도체 단지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핵심은 외국인들이 길거리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니고 영어가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한 건데 모든 전국에 있는 영어 마을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국인 숫자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한국인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평택은 잘만 설계하면 특정 지구 안에 그런 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핵심은 미군 그 군속과 미군 장교와 사병들의 이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그렇죠. 그래 국제 신도시라 만들었겠죠. 사실 우리 얘기 났으니까 파주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파주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파주는 한 2, 3년 전에 가보고 파주야말로 접경 지역 해가지고 뭐 접경 지역 인구도 맞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전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주 인구도 지금 고양시가 101만에서 수백억 제일 많고요. 파주도 한 50만에 육박할 겁니다. 거기도 파주를 키운 게 뭡니까?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 전방에 거대한 공장 있죠. 아산도 최근에 아산의 인구가요. 10년 새 인구가 10만 명이 늘었더라고요. 탕정에 삼성의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랬죠. 또 당진은 현대제철소. 뭐 그런 게 들어가면서 당진도 이 되니까 인구가 늘어나죠. 그 주민들은 땅값 오르고 건물 권리금 올라가서 재산 가치가 올라가죠. 자, 우리가 뭐 일반인 결국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도 그다음에 부를 창출하는 것도 그다음 도시화를 하는 것도 일자리 만드는 것도 전부 기업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 인구를 늘리는 조직은 3개가 있습니다. 기업, 군대, 학교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군대와 학교에 비해서 기업은 재생산이 가능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생산성이 높은 조직이죠. 그리고 돈이 나오니까 기업은 뭐 군인들은 특별하게 그 장교들 있는 모르지만 군인들은 돈 쓸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구매력이 그렇게 높은 집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인구는 늘어나지만 또 그것도 상주 정식 등록 인구도 아닙니다. 보면 군대가 오면은 그 하사관이나 간부들은 이제 주소를 옮기지만 사병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교부세를 받고 시세, 군세를 장악하는 그런 인구라 보기는 조금 그런 일반적이고요. 다만 이제 유동 인구가 좀 늘어난다는 뭐 그것도 뭐 들어오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대학은 사실은 미국 같은 데 학원 도시가 있는데 사실은 정체됩니다. 대개 보면 그죠? 신설은 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역시 좀 소비지 생산적으로 월급이 지출돼서 회식 일어나고 식당이 일어나고 그 유수한 당구장이 생기고 뭐 그런 서비스가 생기기는 조금 다소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울산 같은 데는 현대그룹의 월급날이면 도시 경기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지금 국내 조선업체가 지금 뭐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하니까 현대도 그렇죠. 울산, 거제 같은데 진해
네. 통영. 그제는 물론 이제 대우가 있고 삼성도 있지만 그 외에 크고 작은 조선소들이 많잖아요. 네. 작은 배 만들 그런 지인의 통영에서는 좀 그 지역 경제가 휘청휘청거린다잖아요.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그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4만 달러 소득을 넘은 울산도 엄청난- 그랬죠. 울산동구도 울산동, 그랬죠. 울산동구라든가 그제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반면에 아주 불안한 심정으로 주저 못지않게 불안한 심정으로 그 기간 산업을 네. 볼 수 있을 테고 반면에 이제 지금 금방 말한 대로 평택이 대표적이고 아산 그다음에 당진, 네. 파주 같은 데는 그 대기업이 옴으로써 그것만 옵니까? 협력업체 무수하게 1차 밴드 오죠. 또 2차 밴드라 또 2차 협력업체 오죠. 가게들 뭐 들어와서 그 조형 창출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잘 모른다 싶습니다. 오히려 있는 기업을 해외로 내보내는 예.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선 평택만 해도 이런 일이 있대요. 우리가 번영과 발전의 근원이 네. 뭐냐? 이 발전과 성장의 엔진이 뭔지를 모르는 일이 반복되는 게 네. 삼성전자 저 공장이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고 네. 지금 지연이 단연 세계 최첨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 들어서는 중장비, 네. 기계 장비, 자재, 인력까지 평택 시내 사람들을 쓰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아니 평택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과 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러면 좋죠. 그래서 오케이지만 그래서 삼성이 그 바로 네. 그 안전 기준과 최첨단 기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낮춰라 그런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네 들어오는 그런 발전의 네. 성장 엔진이다. 저는 오물을 끼얹는 행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들어온 기업 밥그릇- 입장에서는 그럼 차라리 딴 데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짓겠지만 다른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네. 베트남 가고요, 예. 말레이시아 가고, 예. 과거 중국으로도 갔고, 예. 오라는데 무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보십시오.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에 갔을 때 정몽구 회장이 알라바마 주지사들하고 거기 상하원 의원 나가서 특사 대우한 거 아시죠? 그리고 공장을 일달란지에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공장 부지를 형식상의 계약서를 예. 쓰고 1달러에 일단 그냥 부지는 쓰라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네. 토지가 우리하고 사정은 다르지만 아니, 어쨌거나. 어쨌든 네. 기업을 유치하는 데서 그만큼 모든 걸 주어서라도 예.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그 일자리에서 세금이 더 나오니까 몇 네. 년만 굴리면 당장에 들어가는 얼마보다 더 남는다는 계산이 뻔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건 서양이나 미국이나 이 많은 데서는 심지어 이제 한때는 공산국가 사유가 했던 중국이나 뭐 베트남조차도 기업이야말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만들고 네. 경제를 살리는 근원이요. 근본이라고 아는데 네. 우리나라는 기업을 무슨 저는 뭐랄까 아니, 봉으로 네. 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왜 이럴까요? 이거는 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한데 예. 기업의 존립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사회 환원이다라고 대답하는 학생 의외로 많습니다. 교과서, 사회 교육이었죠. 기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익 창출. 이익 창출을 네. 해가지고 이제 존재하는 거 이익 창출이 목표고 그러면서 탈만 내지 않으면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물론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그건 물론이요. 전제 하에 네. 그거는 불법 행위는 어디 가나 범죄행위고 네. 범죄행위는 어디나 처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잉법을 해가지고 법 아닌 것까지 엮어내는 네. 그게 문제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기업과 국민들도 문제가 있고.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기계적 평등주의 이게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압축 성장에 대한 뭐 반성 내지는 네.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담 중에서 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거하고 이게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산업공상의 네. 그 잘못된 그런 공상이 옛날 기업에 해당되거든요. 예. 낡은 그 주작 즉 잘못된 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기업을 경시하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 이중적이에요. 기업에다가 뭐 합니까? 전부 다 어플라이하고 취직하고 싶으면 안 되면 돌아서서 욕하고 글쎄 말입니다. 이런 네. 이중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기업은 절대로 필요하지만은 대기업은 내가 못 가면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우리가 기업에 대한 교육을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을 정말 제대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거의 하나겠지만. 예, 그러니까 주자학이라는 게 저는 그 유학의 해석법 가운데 가장 이렇게 말하자면 교조적, 좌익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해석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이렇게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가야 네, 미래가 열린다고 봅니다. 저는 뭐 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는 알지만 주자학 근본은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걸 오도된 주자학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죠. 조선 선비들이 해석했던 근본- 것이 잘못된 좀 네. 오도된 주자학이 그런 네. 거죠. 주자학의 근본은 아닐 수도 있죠. 예. 아마 좋은 그걸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